많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관계자들은 이곳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점검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서울 기독교대안학교 연합회 장한섭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앞서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지난 9월에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를 발표를 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이어서 대안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4월 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과장이 발제할 때 서울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 명이다. 2017년 한 해만 해도 1만여 명이 초중고를 나와서 바깥에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찾은 통계에 82개의 대한교육기관이 있고 12월 10일 서울연구원에서 71개의 기관을 실태조사했습니다. 아마도 숨어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서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또 재정 지원이 된다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지원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대한교육 기관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번 조례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인가대안학교 말씀해 주신 82개 학교 가운데서 45개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학교들만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 조례를 발표한 이후에 지원 대상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현재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2020년부터 15개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까지 확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교사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비, 또 급식비, 임대료나 또 시설 개선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공모를 위해서 12월 3일 날 먼저 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45개 이전에 지원했던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니라 신고한 모든 서울 지역의 기독교 대안기관에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것, 그것이 더욱더 공정성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모든 비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45개 학교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무려 다른 학교들은 전혀 그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와 배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파악된 학교는 물론하고 홈스쿨까지 저는 확대를 해서 지원해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2개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통계 집계한 72개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서울시는 아쉽게도 아직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한교육기관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공모를 할 경우에 좀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학교 기관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철학이나 과정에 대한 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방향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대한교육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학교들이 발생할 때 어떤 학생들은 지원을 받게 되고 어떤 학생은 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있는 45개 지원 받는 학교는 지속 지원하되 그 외에 새로 파악이 된 학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불가피하게 재정의 한계가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이라도 최소 보편적 지원, 예를 들면 급식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같이 동일한 정책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배제 이유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일반 사회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절대 정치적 종교적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이전 그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한참 논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죠. 그것만 봐도 교육은 이념적일 수 있고 또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종교교육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교육기관에 공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점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밖으로 나온 부모와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교육기관, 특히 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한교육기관이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아갈 건강한 시민이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거나 또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준이 아니라고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종교교육기관도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그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 사회에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 시대에 적합하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속에서는 새로운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독교 대한교육은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인교육,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전인교육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역량이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독특성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 지식과는 지금까지의 주지주의적 암기하고 외우는 식의 교육을 벗어나서 경험적 그다음에 과정적인 배움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앞서가는 교육, 미래에 대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 대한교육에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기독교 대한교육을 포함한 교회와 부모가 모두가 합심해서 교육을 해야만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150년 전부터 알고 세속적 가치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로 기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답이 부모가 먼저 교육의 책임을 지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함께 협력해야만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기독교적 가치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어떤 협력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일학교 감소도 일어나고 있고 위기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혹시 교회가 있다면 주일학교 성장을 위한 관점으로 교육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고요. 학교와 교회는 협력, 파트너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크리스천들 제가 방문했을 때 깜번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600년 동안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성품과 그리고 신앙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특히 학교가 중요한 건 삶의 가치관이 학교에서 성립되고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57년부터 1917년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 부모, 학교, 정치가, 언론인 그리고 학자까지 힘을 합쳐서 일반 공교육과 준한 동일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같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 교육을 위해서 저는 재정적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학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교계가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을 학자들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언론사들이 함께 지자체나 아니면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사회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만 우리 기독교 대안교육이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먼저 서대에는 앞으로 서울시의 특별히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입니다. 예. 보편적 지원해라. 예. 종교적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와 또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계속 알리는 일을 지속하려 합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육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복지와 선교는 이미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육은 있어야만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은 이미 이런 교육을 600년 이상, 그리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자유학교라고 하는데 15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겨우 기독교 대안학교가 20년의 역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낯설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서울 기독교 대안학교 연합회 장한섭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